자, 다음 작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얍. 자, 일단은 지금 이번 챕터 달천 몽유록인데요. 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심상치 않은 지점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좀 잠깐 체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작년 수특을 잠깐만 펼쳐볼 거거든. 자, 보조자료에 위경천전 03 나와 있는 거 아니 미안해 거기가 아니고 원생몽유록이라고 하는 지문이 나와 있는 이렇게 생긴 페이지를 잠깐만 열어주도록 합시다. 원생몽유록의 이해라고 하는 글이 있는 페이지예요. 요거 보고 잠깐만 정리 작업을 좀 하고 갈 거야. 자, 일단은 잠깐만 여기 먼저 앞에 봐주시면 여러분들 아마 환몽구조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떤 구조를 보고 환몽구조라고 부르지? 교재는 순서대로 나와 있어. 페이지를 계속 순서대로 넘기면 돼. 환몽구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현실에 있던 존재가 꿈속을 여행하게 되고 살게 되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환몽구조라고 부르는데, 이때 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입몽이라고 부르고 나오는 장면을 각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마 이런 형태의 작품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알고 있을 거야. 들어본 적 있지? 어디 가서 빠지면 섭한 작품이죠. 구운몽 아마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쯤에서 배운 사람들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 구운몽에는 참고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던가? 혹시 성진 스님 이름이랑 기억나? 그다음에 용화한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를 만나가지고 나도 저런 예쁜 아가씨들이랑 즐겁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인생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가지자 육관대사가 뿅 해가지고 그죠? 꿈속으로 보내버리죠. 거기서 이제 대성을 해서 누굴 거둬? 소유라는 이름으로, 그쵸? 원래는 성진 스님이야. 근데 소유라는 이름을 살면서 그래서 팔선녀를 만났을 때가 이 팔선녀가 같이 환생을 해서 이처와 육첩으로 바뀌죠. 대단한 정력가네요. 자, 이처 육첩으로 반생하면서 이 모든 사람의 합이 총 몇 명이야? 9명이잖아. 그래서 참고로 구운몽인 거예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살아보니까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내가 지금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그렇지? 함께 사는 아름다운 아내들과의 즐거움, 세상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즐거움, 그 모든 걸 겪어봤는데 다 허무하더라 하면서 불교에 귀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육관대사가 다시 뿅 나타나서 잘 놀았어?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하면서 뿅 하고 돌아가지고는 다시 깨달음을 얻죠. 오케이? 그래서 구운몽 같은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깨달음이라는 보통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인생, 무상과 같은 것들이야. 불교의 귀의라든가 이런 깨달음을 얻는 구조로 현실 속의 인물과 꿈 속의 인물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녀. 오케이?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이 달천 몽유록도 그렇고요. 바로 앞세 시즌에 나왔던 원생 몽유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무슨 몽유록이라는 작품은 특성이 좀 달라. 목표 자체가요.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는 목적성을 지녀. 그래서 내용 구조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인물이 동일한 상태로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어떤 열받는 일이 하나 있어. 답답해 죽겠어. 사이다는 없고. 그래가지고 짜증나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내가 그대로 그 장면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맞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하면서 막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면서 속이 시원해져. 그러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다 꿈이었네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구조를 가진단 말이야. 지금 같은 듯 다른 거지 이 두 가지는요. 그쵸?
일단 환몽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작품의 계열에 따라서 이런 차이점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참고로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작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몽자류 소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런 작품은 몽유록계 소설이라고 불러요. 다른 거야 지금 이거. 됐지? 환몽 구조를 가지는 작품들의 기본적인 갈래 차이점이야. 그래서 요거 녀석은 보기로라도 언제든지 튀어나올 만한 가치가 있는 녀석이니까 미리 좀 챙겨 두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글로 한번 보려고 해요. 됐죠? 자, 이게 핵심이야. 가볼게. 자, 읽어봅시다. 두 번째 문단만 읽으면 돼요. 이처럼 몽유록은 조선시대 제도권에서 소외된 식자층 무슨 뜻이야? 주력 세계에서 밀린 주변 잠깐만 주원아 교무실 가면 이거 보조자료 인쇄 돼 있을 거야. 좀 한 번만 들고 와줄래? 잠깐만 기다릴게. 문 열자마자 있을 거야. 잠깐만 기다리자.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 나올 것 같다고 강조들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나올 법한 게 계속 안 나와. 그래서 결국에 안 나왔어. 모평에도 그렇고. 그런데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는 작년에 겪어봐서 알지. 작년에도 재작년에 했던 작품들 중에서 몇몇 작품들이 모평에서 다시 등장을 하더라. 그런 특징이 있다. 찾았니? 오케이. 그런 것들 이 있어서 지금 보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두 번째 문단 읽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이처럼 몽유록은 소외된 식자층들, 소외됐다는 거는 주력에서 밀려난 식자, 지식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식자층들이 꿈을 활용한 담화 형식을 통해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자신들의 이상을 표출한 서사 형식이야. 특히 몽유록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토대로 서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몽유록은 다른 작품들과 다르게 인물이 꿈 속에서 만나는 인물들이 현실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들을 만나가지고는 억울함을 푸는 거죠. 이러한 서사는 몽유자의 시각을 통해 전개된다. 몽유자의 시각이라고 표현했어. 몽유자라고 하는 건 작품의 주인공이겠지. 꿈속에 빠져든 존재요. 꿈속에 빠져든 존재가 꿈속에서 현실에서 내가 비판하고 싶은 어떤 인물들과 비판하고 싶었던 일과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이야기. 몽유자는 환몽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인물로서 몽유자가 현실에서 가졌던 문제의식과 고뇌가 몽유 과정 속에서도 반영되어 현실 세계와 몽유 세계에서 공통된 관심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즉, 정리! 몽유자의 특성과 인식이 꿈꾸기 전과 꿈속 세계, 꿈꾼 후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오케이? 동일. 다른 말로 유지된다라는 얘기. 그럼 이건 구운몽이랑 너무 다르잖아. 비교해놔라는 얘기야. 그리고 한편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선생님이 중요한 요소는 딱딱 잡아드렸습니다. 작품의 특성과 관련해서 이 정도는 챙겨 놓으시고 본문을 읽으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가볼게요. 배경 지식 좀 쌓고 얘기를 합시다. 자, 본문 보조자료에 원생몽유록 지금 폈던 페이지에서 앞으로 돌아가자. 앞으로 돌아가면 달천몽유록 지문이 있을 거예요. 찾았죠? 자, 전체 줄거리 좀 읽으면서 시작할게요. 선조 33년. 자, 얘들아. 시대적 배경이 선조로부터 시작했네요. 그러면 무슨 시기야? 선조와 관련된 우리가 절대로 뺄 수 없는 사건. 임진왜란 때잖아. 그렇죠? 오케이. 봄에 파담자는 파담자. 참고로 이 파담이라고 하는 게 이 글의 글쓴이의 호입니다. 그래서 윤계선이라는 이름의 앞에 호가 붙어서 파담 윤계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산 정약용 하는 것처럼. 파담자는 호서지방을 암행하라는 어명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어느 날 충주 달천에 이르죠. 좋아요. 좋은 장소 일어났습니다. 충주에 있는 달천에 도착하죠. 근데 이 충주라는 장소가 임진왜란 때 격전이 일어났던 장소야. 갑자기 또 외란하니까 선생님이 잘 모르면서 떠들긴 좀 그렇긴 하지만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원래 란이라고 하는 건 1년 안에 벌어진 전쟁을 표현할 때 란이란 말을 쓴다고 하더라.
그러면 임진왜란이라는 말도 실은 되게 잘못된 말인 건 맞는 것 같지 않니? 그쵸? 임진왜란은 1년 안에 끝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심지어 재발해가지고 정유재란이라는 말도 쓰잖아. 이거는 한일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조일 전쟁 정도? 오케이,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정말 많이 괴롭힘을 당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갑자기 국어 얘기로 한정하자면 국어에서 국어의 역사 파트 배울 때 중세국어 파트 배우잖아. 그리고 근대 국어를 배운 다음에 원래 현대 국어로 넘어오거든. 근데 근대 국어의 모든 변천은 다 이때 일어난 거야. 세상 사는 게 팍팍하니까 사람들이 어법이고 뭐고 나발이고 일단 살고 보자. 더 이상 뭔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문법도 파괴된 현상이 많았거든. 이때야. 지금 우리가 불규칙 활용을 배우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럼 일본 사람을 일본 그때 사람들을 욕해도 좋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아무튼 외란 때 격전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탕금대 전투가 있었던 장소인데 그곳에서 파담자는 느끼는 바가 있어 전쟁 패배를 안타까워하고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시를 지은 뒤 잠이 들었는데요. 꿈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밑줄 한번 쳐줄까요? 잠이 드는 게 무조건 나온다. 이런 작품들의 특성이야. 그리고 그런 장면을 뭐라고 쓰면 되겠니? 요 말 쓰면 되지. 입몽. 그럼 이제부터는 꿈이에요. 꿈속에서 임진왜란 때 희생당한 병사와 장수들의 영혼을 만난다. 참고로 이 파담자라는 존재가 몽유인이 되어서 꿈속에서 누구누구 만나냐면 일단 참고로 임진왜란의 패전과 관련해서 원균이란 사람이 패인으로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 작품에서. 그리고 현대에서도 뭐 재조명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요. 좀 더 밝혀져야 알 일이겠지만 비난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세종이란데 미쳤나봐. 난중일기에서 원균은 막 까댔는지 알고 있잖아 우리는. 아무튼 원균은 그래서요. 참고로 이 작품 속에서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런 존재야. 그리고 원균 다음으로는 신립장군의 원혼이 나오고 플러스 이순신, 우리가 보는 장면은 없지만 이순신 등의 장군들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 플러스해서 병사들의 원혼을 만나. 참고로 병사들은 지금 죽은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약간 귀신의 형상, 그쵸? 여기 뭐 파란 쪽 없고 막 그런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담자가 이 병사들의 원혼과 신립의 원혼을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보는 장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원혼들을 만나게 되는데 꿈속에서 파담자는 참혹한 형상을 한 병사들의 하소연과 전쟁 패배에 책임져 있는 신립 장군의 이야기를 듣죠. 아울러 외적에 맞선 이순신 장군과 그 밖의 위대한 장수들을 만나 그들의 공을 기리고 원한을 위로하며 전쟁의 잘한 일과 못한 일을 논하죠. 꿈에서 깬, 밑줄 쳐야겠지 또? 꿈에서 깼다. 그럼 무슨 얘기 써야 돼? 밑에? 강몽이죠. 이거 왜 신경 써야 되냐면 만약에 이 달천몽이록이 모평 작품으로 선택됐다고 하자. 분명히 다른 장면 들고 올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그 다른 장면을 가지고 올 때 인몽과 강몽 세트를 들고 가는 경우가 다수라서 이 근처를 참 표시해놔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 앞과 뒤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지를 보세요. 자, 그래서 꿈에서 깬 뒤에 파담자는 정성껏 제문을 지어 홀령을 위로하며 그런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 결국 이 작품의 근본적인 목표는 현실 비판이랬지. 어떤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전쟁에 훌륭하게 대응하지 못한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이 파탄에 이르게 될 비참한 현실을 비판하고 싶었던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그 특성이 이 작품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이 작품은 우리가 보는 장면은 신립을 그냥 약간 가루가 되게 까거든요. 근데 깔만도 한 게 이거 작품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테니까 좀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도 역시 뭐 전쟁 역사가는 아니지만 얘들아 상식적인 레벨로 생각해 보자. 아주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막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게 넓은 평야가 있어서 길이 이렇게 나 있어. 그리고 이쪽에 다시 넓은 평야가 이어져. 장소가 이렇게 이해했다고 치자. 그러면 적군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고 이쪽에서 아군이 진출하고 있는 중이야. 자, 1번. 아니지, 좀 넓게 써볼까? 니들이 장군님이라고 생각해봐. 삼국지 게임하는 중이야. 오케이? 1번, 2번, 3번, 4번. 어디서 싸우는 게 장비니? 상식적으로. 근데 병법은 항상 그때마다 다르지만
상식적인 레벨로 얘기해보자. 어디서 싸우는 게 제일 유리할까? 4번이 제일 유리하지. 그치? 선생님은 근데 참고로 3번 정도도 잡고 싶은데 중요한 건 우리 편은 많이 배치되고 적군은 조금밖에 배치될 수 없는 요 지점쯤이야만 베스트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주변의 장수들이 제안을 하죠. 병사들을 둘로 나눠서 이쪽은 이쪽으로 별동대를 치고 이쪽은 여기서 막고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신립 장군에게 청을 하는데 참고로 신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중앙정부에서 뭐랄까 강력하게 밀어주는 떠주는 존재야. 참고로 별명이 불세출이에요. 불세출이 무슨 뜻이죠?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을 법한. 진짜 잘 나갔거든. 그리고 신립은 자기 자신이 맨날 이렇게 떠받들어지고 있으니까 다 하면 될 줄. 아이씨 다 오라 그래. 내가 해결해드릴게.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런 오판을 했다고 하죠. 지금 일본군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걔들 지금 배 타고 온 사람들이잖아. 아 수적이겠구나. 그러면 올라오면서 지쳐있는 데다가 수적이라 땅 위에서 칼 쓰고 병법 쓰는 거 잘 못하겠지? 라고 함부로 내짚은 거야. 그러면 그런 상황이니까 게다가 나는 지금 자신감이 넘쳐. 온 세상이 나를 주목하고 있어. 그리고 참고로 이제 임진왜란이 벌어져서 일본군이 밀고 올라올 때 관군을 그러니까 우리 조선반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관군이 여기서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여기서 모인 다음에 이렇게 대응하러 내려갈 거 아니야. 일본 애들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 딱 요 정도 지점인 거야. 그러면 요 지점에서 이 전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향후의 향방이 달라지겠지. 우리의 주력군과 일본의 주력군이 마주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싸움에 총대장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 신립이 어떻게 싸웠느냐면 몇 번에서 싸웠냐면 1번에서 싸웠어요. 가자! 하면서 막 달려간 거야. 부하들은 말렸는데 왜냐? 자신이 있거든. 쟤 지금 지쳐있을 거고 칼 못 쓰는 애들이고 우리 애들은 훈련 잘 받아서 내가 잘 돌릴 수 있다. 내가 병법에 빠삭하지 않느냐. 근데 가자마자 싹 죽어요. 어떻게 된지 알겠죠? 왜? 사무라이들이잖아. 칼 좀 쓰는 애들이잖아. 오케이? 싹 밀려서 패잔병들이 쭉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배수의 진 쳤지만 의미 없지 이제? 그냥 헛된 죽음. 그래서 그 우리 임진왜란 역사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의병대가 어떻게 활동했나느니 뭐 게릴라 싸움 얘기가 많이 보이잖아. 그 이유가 중앙군은 괴멸을 해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데도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 누구 덕분인 거야? 이순신 장군님 덕분인 거지. 보급을 다 끊어버렸잖아. 아무도 그다음부터 아무도 못 올라오잖아.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이 고립돼서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에 뭐 다 전멸당했고요.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멸당한 건 아니고 이제 후퇴되고 했지만 진짜 이순신이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배경 이야기를 있다는 걸 생각해 놓으면 얘들아 누가 가장 이 신립을 원망할까? 당연히 민중이겠지만 병사들도 억울하겠지. 오케이? 우리 훈련 잘 받았고 시키면 다 할 수 있는 무적의 정병이었다. 우리 나 해병대라는 전우 정신으로 다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가서 죽으래. 답답하겠죠? 자, 그 얘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갈까요? 시작하자. 대화를 엿듣습니다. 그 중에 있던 한 귀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유 너무 째째하게 굴지 말게. 속세에서 오신 손님이 지금 엿듣고 있으니 지금 귀신들은 그죠? 파담자가 옆에서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오케이? 파담자는 자신의 존재를 늦춘 채이자 급히 나아가 인사를 하죠. 그러자 귀신들이 일어나 공손히 읍하고 자 파담자를 귀신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공손히 대하고 있죠. 지문 읽을 때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정서나 태도에 하는 거를 좀 동그라미 잘 쳐라. 여러분들 보면 문제 풀 때 그 인물에 동그라미 치는 거 중요한 거 맞거든요. 인물 흔들리지 않고 잘 챙겨가는 건 중요한 게 맞는데 정작 그 인물이 어쨌는데를 틀리고 앉아든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자기만의 마킹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귀신들은 파담자를 공손히 대하고 있습니다. 왜 공손히 대했을까요? 다음 문장 봅시다. 그대는 지난번 여기 오셨던 분 아닙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신 시를 삼가 잘 받았습니다. 고시와 유시는 블라블라블라 끝내주던 시던데요 라고 얘기했고 그 이유가 지금 여기서는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파담자가 이 충주에서 돌아다니는 해교를 보면서 신립 까는 시를 지었거든. 신립을 까는 시를 지으니까 얘들이 통쾌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시 좋더라 하면서 환영해 준 겁니다. 됐죠? 그러면서 충충충충 넘어갈게. 자, 이야기를 시작했다면서 A가 시작되는 구절 볼게요. 장수는 삼군의 목숨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고 병사는 장수 한 사람의 통제에 따르는 존재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앞작품 얘기하면서 뭐 잘 파악하라고 했어? 뭐 잘 파악하라고 했어? 맥락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수는 통솔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병사는 그 통솔을 따르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됐어. 그런 문장이었어. 그러니 만일 장수가 현명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를 망치는 것이지요 라면서 얘기했는데 그럼 봐봐. 이 문장은요 결국 장수가 잘해야 훌륭한다라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의도가 아니었겠지. 숨은 맥락이 있을 거 아니야. 숨은 맥락은 뭐지? 그런데 우리 장군님께서는 통솔을 못해가지고 병사들이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졌다. 즉 누구야? 통솔을 못한 장수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의 멘트야. 당연한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맥락 파악하자. 자, 그러면서 뭐 조령 얘기하고 중령 얘기하는데 험준하고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공간이라서 거기에 진치고 잘 막으면 문제없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부분 일단 읽어볼게. 그런데 애석하게도 신공은 신립이죠. 이런 계책을 세우지 않고 자기 위엄을 내세워 제 고집만 부리며 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주변에서 장수 밑에 장졸들이 그 방법 말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옆에 병력 하나는 돌려서 옆구리를 치고 얘는 막아주면 그치 얘가 양쪽에서 협공당할 테니까 쉽게 밀릴 거 아니야. 상식적인 병법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 안 하고 야 우리가 이겨 나만 밀고 따라와봐 하면서 나갔는데 그냥 다 져버렸잖아. 그치? 그런 일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김종사의 청이 어찌 근거가 없었겠으며 이순변의 말이 참으로 이치에 맞는 것이었건만. 그럼 봐봐. 김종사라는 사람과 사람 이름은 아니겠지. 직책명이겠지. 김종사와 이순변이 뭐라고 했겠니? 그렇게 싸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올바른 통성 방법을 얘기했겠지. 예상되죠? 일일이 다 따질 필요 없어. 그 여러분들 그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디테일 다 읽으려고 노력하지 마. 괜찮아. 알겠지? 맥락만 잘 파악해. 그래서 신공은 귀담아 듣지 않고 억측만으로 결정했죠. 신공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에서 내린 적은 거위나 오리처럼 걸음이 무거울 것이오. 이틀길을 하루에 달려온 적은 개나 돼지처럼 책락이 없을 것이다. 바보들거리라고 하는 거야. 참고로 그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 수도가 밀리기까지 4일 걸렸다고 했었나? 걔들 진짜 기동력 개쩌는 거야, 그지? 진짜 대박. 우리나라가 산악지형이잖아, 그쵸? 북쪽에서 뭐 개마고원 넘고 뭐 넘고 넘어가는데 그걸 4일 만에 수도까지 치고 들어왔다는 거는 걔들이 진짜 대단한 녀석들이었어. 우리는 거기에 항거하겠다고 미친 척하고 그죠? 덤볐다가 큰 코 다쳤고요. 뭐 아무튼 우리나라는 왜 사방이 있다고야? 옆에 러시아 있고 중국 있고 일본 있고 미치겠어요. 자 아무튼 간에 그래도 버티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적이라면 너른 벌판에서 한 번의 공격으로 박살낼 수 있거늘 무엇하러 높은 산 험준한 고개에서 군사를 두 기로 나누어 지킨단 말인가 하면서 마침내 탄금대로 물러나 진을 치고는 물가에 척후병을 보낸 뒤 거듭 자세히 명령하여 북을 울리고 오위의 군사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오위의 병력이라고 표현했는데 5지역에서 몰려든 모든 중앙군사를 말하는 거야. 근데 재갈을 물렸다 뭐 했다는 거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졌겠죠? 자, 중략 다음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관문을 훌쩍 뛰어넘고 수레에 끌채를 끼고 달릴 만한 용력, 뛰어난 힘과 큰 쇠뇌를 쏘고 쇠뿔을 뽑을 만한 힘을 가진 병사들이 비분강경 마음을 품은 채 핏덩이가 되고 말았으니 그 결과 병사들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의 힘을 제대로 싸워서 이겨가며 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밀렸다. 그래서 당시의 일을 참아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서리법 강조 입에 올릴 수 없다. 장수는 싸움에 능했지만 병사가 싸움에 능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목이 베인들을 억울할 게 없습니다. 근데 친구 이것도 뭐예요? 또 맥락 파악해두는 그런 문장이죠. 굳이 안 쓸게요. 장수가 뛰어났는데 병사가 별 볼 일 없었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었을 거야.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자면 장수가 무능해서 병사가 훌륭했는데도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걸 비판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불세출의 제주로 불세출의 공을 세웠다더니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신립장군의 그때 당시의 평이었어. 아이 불세출의 장수 나오셨어.
훌륭한 불스출이라고 하더니 이게 불스출이구나. 세상에 다시 없을 패배잖아. 그쵸? 하면서 비판하고 우리가 여기서 그 죽음을 당한 건 왜입니까? 하면서 막 눈물을 쏟죠. 자, 잠시 후 시리에 빠진 한 사내가 얼굴 가득 부끄러운 빛을 띤 채 고개를 떨구고 주저주저 하면서 인사하면서 말합니다. 고아가 된 자식들과 과부가 된 아내들의 원망이 모두 나 한 사람에게 모여졌군요. 제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누구야? 실립이죠. 본인이 등판, 본자 등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자. 참고로 여기는 굳이 읽진 않을게요. 이 변명의 내용은 첫 번째 구절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잘 나갔었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요. 제가 잘 나가는 집안 출신이고 활 한번 쐈다 하면 땅땅 다 맞고 문제 풀면 다 맞추고 모두가 막 떠받들어주고 당신이야말로 우리 최고의 인재다. 그래서 제 어깨에 뽕이 들어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자. 변경에서 적이 침입해 석 달 동안 봉화가 그치지 않았다?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반지의 제왕 봤죠? 거기서도 이제 적군의 침입을 막 봉화로 알리잖아요. 그죠? 야, 어느샌가 반지의 제왕도 거의 한 10년, 20년이 된 영화가 돼버렸더라? 되게 옛날 영화더만 생각해보니까. 보긴 봤니? 반지의 제왕? 안 봤어. 그 띵작을. 선생님이 참고로 그 반지의 제왕이 뭔지는 알지, 근데 다들. 그 엘프나 드워프 같은 세계관을 만든 J.R.R. 톨킨의 작품인데 선생님이 그 판타지를 좋아해서 옛날 도서관에서 이 톨킨의 원작을 봤거든요. 이야, 존나 졸려. 자, 진심으로 졸려. 왜 졸린 줄 알아? 예를 들어 책의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있잖아. 오케이? 100페이지가 있으면 예를 든 거야. 80페이지 분량이 설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빗이 맨 처음에 주인공 호빗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서 호빗 마을을 만드는 모습. 우린 영화상에서는 그냥 한번 5초 정도 보여주고 호빗 마을이 설명이 끝나버렸잖아. 왜냐면 보여줬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호빗 쪽은 원래 어떤 태생이었는데 현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그들의 시족 사회는 어떤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고 그들의 모양은 어떠하며 어떤 문화를 즐기고 하면서 설정을 80페이지 한 다음에 그들이 모여 있는데 하다가 갑자기 또 이제 엘프가 오죠. 이 엘프는 또 왜 그래? 그렇게 돼서 설명은 80페이지예요. 그래서 토 나오는 느낌으로 봤는데 그 설정만 이겨내고 나면 재밌어.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뭐랄까 그 관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판타지에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엘프, 드워프 개념들이 참고로 그때 잡힌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나중에 틈나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 뭐 아무튼 간에 뭐다 이렇게 됐지? 그래요. 그래서 봉화가 치지 않아서 임금께서 수레를 밀어주시니 이것도 진짜로 밀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밀어줬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임금이 나에게 손수 힘을 줘주신 거야. 자, 우리 신립장군 박수. 이 사람이 다 와서 다 끝내줄 거야. 오케이, 콜. 잘해요. 오케이, 파이팅! 뭐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죠, 임금이. 그래서 자, 어전에서 이렇게 감절이 아래자 제가 이제 싸움터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막 감동해가지고 막 대장군의 권한을 줬죠. 그래서 오랑캐들의 실태를 들어보고 군대를 운용하는 일이 내 손안에 있다고 쉽게 여겨 처음에는 적장의 맨 어깨를 드러내고 갑옷 위에 채찍질할 일만 생각했다. 무슨 뜻이야? 나는 이기는 건 당연하고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무슨 이기는 개뿔. 그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공부는 안 해줘놓고 아씨 내가 일단은 대학을 가면 시작한 거죠. 순서가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네. 문을 열어 적을 끌어다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자, 중요한 장면. 내 의견만 고집하면 작아진다는 옛사람의 가르침을 잊었고 적을 가벼이 여기면 반드시 패한다는 점에서 마법군의 아들 조괄과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조괄 누군지 몰라요. 볼 필요도 없어요. 보러 가지 마세요. 그냥 이 사람은 전략적으로 실패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겠구나 판단 되시죠? 사람의 자 근데 이거 밑줄 쳐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자신의 탓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는 결정적으로 이런 멘트를 날려서 마지막에 좀 이상해. 뭐냐면 하지만 사람의 계책만 나빴다는 게 아니라 하늘도 돕지 않았습니다. 뭐요? 하늘의 운명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이거 중요 장면이야. 참고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거든. 점프할게. 쭉 내려가서 끝에서 세 번째 줄인가? 하늘이 그렇게 정한 일이니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하겠습니까? 하늘이 정했기 때문에 인간은 어찌할 수 없다. 이걸 참고로 우리는 다른 말로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도 부르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고요? 바로 이 작품에 결국엔 작가가 누구라고 했었죠?
지식인들이야. 오케이? 지식인들은 사회 지도층이고 사회 지도층으로서 사회를 이끌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지. 만약에 조선의 그런 위기가 닥쳤을 거라는 걸 예측하는 수많은 경고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알잖아. 10만 양병설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준비해야 된다는 쌍이 있었는데 지들끼리 파벌 싸움 한다고 바빠가지고 그쵸? 밀려난 거였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왕을 탓하고 자기 자신들을 탓하는 건 슬픈 일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탓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하늘 탓이다라고 말해버린 거지. 그럼 이게 바로 이 작품의 한계에 해당한 지점이겠죠. 냉혹하게 냉철하게 반성한 게 아니라 한계에 부딪혔어. 첫 번째, 특정한 인물을 까면서 그쵸? 비판했고요. 근데 이 사람 하나만의 잘못은 아니잖아. 신립장군 잘못했던 거 있겠지. 근데 신립장군이 나설 필요조차 없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정치를 잘했다면요. 오케이? 일본에서의 타겟팅을 딴 데로 바꿔 돌려줬거나 정치, 차라리 외교를 잘해서 아니면은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잘 병력을 길러내거나 그런 거 하나도 못해놓고 그걸 다 무슨 탓이라고 해버리고 있어? 운명의 탓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게 이 작품의 한계에 해당하는 지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쟁의 실패 책임을, 전쟁의 패배의 책임을 운명으로 전가해버렸다는 한계가 존재함. 이렇게 한번 필기 좀 해뒀으면 좋겠다. 이 작품의 의의자 특징이고 바로 이게 누구의 시각인 거야? 지배층의 시각인 거지. 즉 지배층은 누구? 배운 사람들. 실제로 고통받는 건 백성이지만. 그죠? 자, 요 정도의 얘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됐죠? 써놓고 자, 보조자료에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를 몇 개 넘겨서 14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대한 무슨 표 하나가 나와 있는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표시 하나만 남겨두도록 할게. 뭐냐면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은 결국에 특징이 뭐였냐면 이 파담자, 즉 몽유자가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며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어. 전달자야. 오케이? 귀신들이 옆에 듣는 사람이 있어. 저 보셨군요. 안녕하세요. 파담자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면서 듣고 있는데 그래 거기 근데 말이야 우리가 하면서 얘기하는 걸 옆에서 다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사람이야. 됐지? 그래서 이걸 소극적이라고 부른 거야. 근데 그 표상에서 6번, 7번에 해당하는 부분 뭘까요? 6번, 7번 부분 봅시다. 충무공이랑 또 얘기를 한번 섞어요. 이 다음 장면에서. 이수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충무공의 권위로 파담자가 먼저 시를 지어 울었던 시어지를 보고 읊었던 충신 장수들을 기리는 시를 지어서 화답을 했죠. 뭐예요? 자기가 직접 시를 지어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죠. 그러니까 그 시를 보고 충무공이 야 역시 훌륭한 시로군요 하면서 칭찬을 하고 파담자에게 앞으로 살아서는 나라를 위해 마저 힘을 써다오. 왜? 지식인이잖아. 이렇게 남은 사람들이 힘을 써다오라고 말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작별을 하면서 잠에서 뾰로롱 깨어나는 거야. 그러면 요때의 파담자는 같은 파담자지만 어떤 사람으로 바뀐 거냐면 적극적 참여자로 바뀐 거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중략을 여기 가운데 걸어놓고 본문에서 요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 하나 있잖아. 아무나 적당히 뜯어온 다음에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 구성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얘기를 주고자 받는 장면 하나 들고 오겠네. 나라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충무공과의 얘기가 나오거나 파담자의 시가 등장했다? 이거를 의도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문 읽어가고 그럼 실제로 실전에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두 장면 간의 차이점을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읽으면 되는 거지. 여기서는 이런 스탠스였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정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다든지 뭐 장소가 어떻게 장소는 바뀌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 신경 쓰면서 읽으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뒤쪽에 원생몽유록 역시 실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고 넘어갈 뿐이에요. 오케이? 넘어가고 자 이제 조웅전돈 이번에 바로 넘어가자.